2025년 12월 29일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김한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소식들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영화 얘기도 하고요, 아이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공동체 라디오를 다룬 논문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그 월요일의 마지막 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시작합니다. 네, 아직 노래를 한 곡도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음악 팬들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리고 기사도 많이 나고 있는 한 밴드의 데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혼성. 근데 저는 혼성, 락밴드가 혼성이라는 이 타이틀을 굳이 가져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있지만, 아무튼 기사에서 혼성 록밴드라고 했기 때문에 혼성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혼성 록밴드 크록티칼. 이 팀은요 2026년 1월 15일 날 정식 데뷔할 거라고 예고한 팀입니다. 첫 정규 앨범과 함께 나온다고 해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노래는 아직 없는데 왜 기대를 받느냐 이거죠. 이 이유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드림캐쳐의 메인 보컬 시연입니다. 노래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서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밴드, 이게 지금 크록티칼이 점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크록티칼은요 시연을 중심으로 베이시스트 이준영, 드러머 재관우, 기타리스트 겸 프로듀서 이원석, 이렇게 4인으로 구성된 락밴드입니다. 데뷔 앨범 제목은요 We Break You Awake, 우리는 부수고 너는 깨어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이미 안전한 선택은 아니라 좀 도발적인 선택, 도발적인 길을 걸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밴드죠. 시연은 크록티칼에서 메인 보컬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도 본인이 직접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석과 함께 프로듀싱을 같이 하는 거겠죠. 인터뷰에서 시연은 이렇게 말해요. 재미와 개성이 없는 음악은 만들지도 부르지도 않나요. 그리고 이번 데뷔를 개인적으로 세 번째 데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어쩌면 자신이 이제 경험을 축적할 만큼 축적했고 그 이후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떤 음악을 할 사람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출발점에 섰다는 선언 같다고 느껴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요, 시연은 곡 작업을 할 때 의미 없는 일본어 가이드 보컬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어쩌면 소리, 리듬, 감정의 흐름을 먼저 느껴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합니다. 반면에 완성된 음악을 들을 때는 가사를 가장 중요하게 듣는다고 말합니다. 만들 때에는 직관, 완성 후에는 메시지와 서사. 여기에 기타리스트이자 프로듀서 이원석의 말을 더해보면요, 이원석은 크록티칼을 실험실 같은 밴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해진 공식 없이 감정도 실험하고 사운드도 실험하고 실패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 여기서 저는 조금 이 밴드의 노래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드림캐쳐의 색이 얼마나 이어지고 얼만큼 덜어질까? 어느 지점에서 이어지고 어느 지점에서 단절할까? 드림캐쳐의 그
감성, 메탈적 감성은 크리티컬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 아이돌 씬에서 출발한 보컬의 감각이 밴드라는 형식 안에서 어떤 소리로 변할까? 이것은 어쩌면 조금 시연이 힌트 아닌 힌트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연이 데뷔곡이 아니라 솔로 데뷔를 한 적이 있어요. 데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솔로 싱글을 낸 적이 있는데 2020년에 파라다이스라는 솔로로 왔었거든요. 그때 살짝 하우스 느낌과 일렉트로닉 팝 느낌 나는 그런 곡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좀 겹쳐보면은 예상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원석의 말같이 이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물이 어떤 색깔과 사운드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것이 기대됩니다. 저는 더 예리할까요? 날카로울까요? 아니면 더 넓은 포용적이고 포괄적이고 수용적인 그런 느낌의 곡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까요? 저는 질문을 한번 미리 던져 봅니다. 답은 1월 15일. 네, 1월 15일에 정규 앨범과 함께 찾아볼 수 있겠죠. 이거는 정답이 없는 질문이고 그래서 더 재밌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1월 15일 날 정규 앨범이 나왔을 때 한번 들어보고서 느껴보고서 감흥해보고서 저만의 답을 한번 내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거를 또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해왔던 것처럼 아직 크리티컬의 노래는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살짝 연결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소식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 소식과 함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곡은 드림캐쳐의 초기 수록곡 Chase Me입니다. 2017년에 발표된 이 곡은요. 아주 하드락 기반의 사운드와 드림캐쳐의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세계관이 아주 선명하게 녹아있는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대학생 시절에 제가 다른 대학 스쿨밴드가 이 곡을 커버하는 무대를 보고 이 노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제가 듣고 즐겼던 노래입니다. 아이돌 곡인데도 아주 락킹하고 그러면서 메탈의 느낌과 향기도 나고 그리고 또 매우 신나는 비트의 단조의 그런 어두운 사운드. 그런데 그거를 또 커버하는데 자연스럽고 아주 좋은 그 곡 구성이 돼 있었다는 것에 그 당시는 아직 한국에서 밴드가 부활하기 전이었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밴드 하면은 저를 조롱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언제적 밴드냐 하면서 그거 누가 듣냐 하면서 그런데 아이돌 원곡의 밴드라니 그러면서 이 팀은 밴드 언어로도 설명이 되는 음악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알고 있었는데 뭐 그때는 아이돌 음악 자체를 잘 안 들었을 때라서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노래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크리티컬이 드림캐쳐와 같은 소리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드림캐쳐보다 더 부드러운 사운드로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지만 분명한 건 락 사운드에 대한 이해와 멜로디 그리고 메시지의 균형 그리고 솔직한 본인들의 에너지 그리고 실험적인 사운드 이 감각들은 다른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음악은 없지만 벌써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는 경험을 축적한 보컬과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타리스트 겸 프로듀서 그리고 그들을 묶어주는 이 밴드라는 형식 이 감각이 크리티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 상상하면서 드림캐쳐 Chase Me 듣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만 보면 안 된대. 짜릿한 걸 원할 뿐인데 텅빈 사람들 꿈속은 따분하잖아. 어젠 간단하게 스릴러, 오늘은 뭘 해볼까? 발칙한 장난을 시작할 거야. 어둠 못 몰라 다가가서 꿈속에 뛰어들어. 내 목줄이 막 터지듯 깜짝 놀라게 baby. 조용한 세상이 잔뜩 소란해질까. 마구 수이니 Chase me, 한번 날 잡아봐. 아슬아슬거리에서 벌써 나는 거기 없는 걸. Chase me, 그래 날 찾아봐. 아무도 멈출 수 없어. 날 더 잡을 수 없게 다른 꿈에 몰래 숨어들 거야. 뭐가 나쁜 거니 도대체. 본능은 난 따를 뿐인데 빨간 사과를 한 입 딱 베어물고서 잠깐 나이란 게 뭔데 그래 나를 맞추려 해. 그저 규칙적인 심장박동 위에 7가지 작은 놀이를 선물해 매일. 뼈를 모두 꺼내들어 꿈속에 가득 던져. 오늘이 몰아치듯 어지럽단 말 baby. 포근한 베개가 조금 축축해질걸. 막을 수 있니 Chase me, 한번 날 잡아봐. 아슬아슬거리에서 벌써 나는 거기 없는 걸. Chase me, 그래 날 찾아봐. 아무도 멈출 수 없어. 날 더 잡을 수 없게 다른 꿈에 몰래 숨어들 거야. 너무나 바쁜 걸 아직 할 때가 많아. 호기심 가득한 상상을 다 펼쳐볼 거야. 나를 짓궂다고 해도 또 나쁘다고 해도 잘 모르겠어. 난 이런 게 바로 나인걸. 날 비춰오는 네 모습 가까워져 오는데 그렇게 쉽게 잡힐 내가 아냐. Chase me, 계속 날 쫓아봐. 더 끝까지 숨이 차게. 내 트리거 매일 새로워. Chase me, 그래 날 찾아봐. 아무도 멈출 수 없어. 날 더 잡을 수 없게 다른 꿈에 몰래 숨어들 거야.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91.3 서대문 FM 지금작인 아까워는 매주 월요일 23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와우 라디오 앱의 91.3 FM에서, 그리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은요, 아쉽게도 구독자, 좋아요 수, 댓글이 미미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더라도 상단에 노출되지 않아서 찾아보시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유튜브 검색창에 골뱅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TOOEARLY 그리고 TOSLEEP로 검색해 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그래도 구독자분이 또 한 분 넣으셔가지고 저희가 32명 됐는데,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힘내서 이렇게 방송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조금 무거운 소식으로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영대 씨가 지난 12월 24일 향년 48세로 별세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까지 SNS에 글을 올리고 팟캐스트랑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대중과
음악 이야기를 꾸준히 나누시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이 소식은 더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영대라는 이름은 단순히 평론가 중 한 명이 아니라 K-팝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고를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김영대 형님께서 무엇을 K-팝 평론계에 남겼는지, 어떤 K-팝을 읽을 시선, 시각을 남겼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김영대 형님을 따뜻한 평론가라고 기억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김영대 형님은요, 경영학을 졸업하다가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음악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90년대 중반에는 PC 통신 시절이었죠. 투 재즈라는 필명으로 음악 평론을 시작했고, 이후 아이돌과 K-팝 산업을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한 평론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단순한 인기 현상이 아니라 음악적 성취, 서사와 세계관, 팬덤과 산업 구조, 이 모든 것이 맞물린 문화적인 사건으로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힘을 썼지요.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읽히면서 K-팝을 세계 대중음악의 언어로 설명해냈습니다. 이 책은 BTS 더 리뷰라는 책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고요. 김영대 형님의 평론은요, 비난이나 평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 음악이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그를 비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노래와 자신의 음악의 가치를 발견해 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김영대 형님께서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K-팝을 얼마나 진지하게 이해하려 했는가? 김영대 형님은요, 팬덤을 과열된 집단이나 맹목적 소비자라고 보지 않았고, 고관여 문화 주체,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바라봤습니다. 음악 역시 노래 한 곡이 아니라 멜로디와 리듬, 안무와 무대, 영상과 컨셉, 그리고 그거를 떠받치는 산업 구조, 이 모든 것이 결합된 무대에서 완성되는 형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다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이 김영대 형님의 평론, 그리고 이 김영대 평론가 형님의 이 시선, 시점, 시야, 시각은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까? K-팝을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조금 다르게 보이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이전에 K-팝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평론이 음악을 망친다고 느꼈던 순간과 오히려 음악을 더 사랑하게 만든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람들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처음으로 꺼내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김영대 형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의 영화학
전공. 이윤영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화 평론, 영화 비평을 쓸 때 이 영화가 영화로서 아름다운 이유, 이 영화가 영화로서 영화인 이유, 시약적인 표현이지 이거는. 그리고 이 영화를 굳이 사람들이 다시 봐야 되는, 다시 꺼내 봐야 되는 이유, 이거를 압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좋은 평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평론을 보고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영화를 다시 소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좋은 평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윤영 교수님의 말씀과 김영대 형님의 이 말씀, 그 시야 관점 맞닿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도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음악과 뭐 문화 산업을 얘기할 때, 아니면은 그 문화 컨텐츠를 얘기할 때 뒤에 가려져 있는 이 산업의 구조나 그것이 소비되고 유통되는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망각한 채로 아티스트와 그 컨텐츠만을 두고 평가하고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저는 김영대 형님이 부르디에나 예술사회학에서 빅토리아 알렉산더, 하워드 베커 예술계, 이런 이론적인 부분과 많이 다 있다는, 형님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다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K-팝을 미국 음악 시장에서 사장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장된 아이돌 산업을 외주화한 결과로서 K-팝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계기, 그리고 기반적, 이론적 기반 또한 이 김영대 형님의 생각과 조금 이론적 기반과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음악 동료들이 김영대 형님의 음악적 동료들이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날카롭기보다 따뜻했던 사람, 평가보다 맥락을 짚어주고 보여줬던 평론가, 음악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려 했던 연구자. 안현모 누님은 김영대 형님을요,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가족을 사랑했던 진정한 패밀리맨으로 기억하면서 추모했습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 형님은요, K-팝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K-팝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을 조금 더 깊고 정교하게 만들어준 그런 형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대 형님의 글과 말은 지금도 남아있고, 김영대 형님이 던진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김영대 형님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 한번 김영대 형님을 기리고 김영대 형님의 문장과 시선을 기억하면서 슬쩍 교보문고의 BTS 더 리뷰를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네, BTS 더 리뷰 이야기했으니까 다음 곡은 BTS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기념비적인 또 그런 우리 K-팝의 기념비적인 그런 아이돌 밴드이기도 하잖아요. 무슨 곡 들을 거냐면요, 제가 BTS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네, 소우주 듣겠습니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을 써.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부비들 모두 소중한 나널 어두운
별처럼 다 오랜 빛나 사라지지 뭐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맘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 많은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도시의 불 도시의 별 어릴 적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ing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멈춰 I got you 지륵 같은 밤들 속에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린 우리대로 빛나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리 그 자체로 빛나 Tonight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91.3 서대문 FM 지금 자긴 아까워는 매주 월요일 23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그리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 저희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도 업데이트 돼 있습니다. 지난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보기 채널 그리고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 관심갑 사람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우리 소우주 듣고 왔잖아요. 소우주 가사 중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월 70억 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만의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여 부분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뭉클하고요. 가슴이 좀 찡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가사입니다. 저한테는. 다음 소식은 제가 논문 리뷰 하나 해보려고 해요. 우리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리뷰인데요. 매우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어가지고 제가 논문 제목이나 저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무서워요. 보복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아무튼 좀 되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가져와가지고요.
구로 FM에 대한 논문을 읽어봤어요. 비판적으로 읽어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논문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논문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논문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좀 드러내게 된 것 같아요. 제 리뷰가. 재밌는 건요. 이 논문이 다루는 주제가 아니라 논리를 만드는 방식인데 우선 논문이라는 게 같은 결론이더라도 논증이 단단하면 설득되고 논증이 흔들리면 독자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물론 제가 뭐 누구 논문이 잘 됐네 뭐하네 뭐 얘기할 그런 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읽었을 때 느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9가지로 이 논문을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키워드로 묶을 수는 없고요. 먼저 일단은 전체 지도를 한번 깔고 갈게요. 이 논문은요, 구로 FM의 미디어 실천을 공공성과 독립성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크게 밀고 가려고 하는 거고, 전공 자체가 거버넌스랑 관련된,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이 실천을 근거로 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 구로 FM을 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문에는 크게 4종류의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는 개념과 분석 대상의 문제, 둘째는 이론 프레임 그리고 그 프레임을 통한 프레임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셋째는 논증 구조와 인과관계, 넷째는 제도, 사례, 비교 분석, 이것들에 대한 고민의 깊이, 이거를 분리하지 않고 한 결론으로 묶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논증이 흔들리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끼워 맞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선은 핵심 비판점을 얘기를 쭉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일단은 공동체 라디오와 공동체 미디어를 개념적인 설명이나 개념적인 구분을 하지 않고 논문이 이어지면서 섞었습니다. 그래서 저자 스스로도 어떤 순간에는 라디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미디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 추측은요, 구로 FM의 이름에서 오는 혼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로 FM 이름은 라디오인데 실제 활동은 라디오라는 물적 매체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일단은 연구자에게도 개념적 혼란을 주고, 이 개념적 혼란 때문에 라디오와 미디어라는 용어를 번갈아 가면서 서술하는 것 자체가 독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 있는 지점이죠. 오히려 공동체 미디어라는 큰 범주 안에 공동체 라디오를 위치 지으면서 설명을 했으면 좀 더 쉽게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논문이 이렇게 논증을 하면서 라디오에서부터 뉴미디어까지
어떤 그 발전적인 연대기적 발전 양상으로 말해놓고서 독립성을 다루는 장에서는 FM,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나 관악 FM 같은 공동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덜 독립된 매체, 미디어, 그리고 팟빵이나 뭐 이런 우리처럼 뭐 정부 승인받은 공동체 라디오가 아닌 매체들은 인터넷에서 인터넷 기반으로만 활동을 하는, 그래서 더 독립적인 그런 이분법적인 비교를 하는데, 그런데 현실에서 마포 FM, 관악 FM, 서대문 FM 이 논문에서 직접 언급한 단체들인데, 이런 곳들도 공동체 라디오로서 주파수를 받고서 활동하면서도 유튜브나 SNS를 운영하기도 하죠. 즉 현장에서의 사례는 되게 다층적이고 층위가 되게 다층적이고 혼종적인 그런 실천 양상을 보이는데, 이 분석은 이분법적이라 논문 내부에서도 서사가 서로 논증이 충돌합니다. 질문 하나 던지고 가볼게요. 우리 공동체 라디오나 이런 실천을 볼 때 라디오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게 용이할까요? 아니면 뉴미디어적인 실천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게 용이할까요? 답은 제가 내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이 논문은 공동체 미디어를 공영방송과 비슷한 공공 미디어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공동체 라디오는 역사적으로 이 발전해온 양상이나 그 실천하는 그 뭐라 해야 되죠? 기반이 되는 기저에 있는 그 이론이나 이 이념이 국가와 시장 바깥의 제3 영역에서 그들이 보지 않는 것들을 조명하는 그런 실천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너무 프레임을 좁게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아쉬웠다. 그 다음은요. 논문에서 공동체 미디어가 주류 미디어보다 더 자율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편성권에서인지 재원에서인지 아니면 규제로부터의 자유로운 건지 아니면 인사에 대해서 자율적인 건지 무엇을 기준으로 더 자율적이라고 말하는지 제시돼야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논문은 독립성, 이 공동체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지해야 할 독립성이 공동체, 이 공동체 라디오가 서 있는 그 기반이겠죠. 공동체 회복의 근거라고 말하는데 저의 비판은 명확합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신뢰, 관계, 그리고 환대와 같은 사회적 조건에서 나오는 거고, 공동체 라디오의 독립성은 이런 신뢰와 관계, 참 그리고 그 환대를 위한 어느 일종의 실천을 왜곡되지 않게 지켜주는 조건이 독립성인 거죠. 그래서 독립성이 있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 라디오가 공동체 회복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과관계와 논증 구조를 짰어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은 공적 지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뭐 공모전에서 탈락된다거나 아니면 정책이 변화해서 공적 지원이 없어진다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공동체에서 기반을 다져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할 수 있어야 오히려 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문은 노원구 조례를 근거로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를 말하는데 저는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목적과 정의, 지원 조항을 예를 들면서 이 노원구도 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성 보장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향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좀 비약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가 간섭하지 않는다나 편성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논문에서 연구자는 한국의 공동체 라디오 관련된 제도를 보면서 각국의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이 반영되어 뭐 여러 나라가 여러 다양한 양상과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한다고 비판을 하는데 저도 그 동의하는데 한국의 어떤 조건이 이런 개념적인 측면이나 이 인식에 대해서 빈약하게 됐는지 그런 구체적 분석 사례를 제시해야 됩니다. 왜 한국은 다르게 설계됐는가? 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인식이 빈약한가? 이런 거죠. 그리고 구로 FM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초기엔 지역 취재와 주민 인터뷰가 많다가 시간이 지나 문화예술 중심의 컨텐츠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자율적 확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공동체 라디오 관련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제도적 제약이 그 변화의 기반이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2021년. 그래서 그 기반에 있는 그 제작 구조가 바뀌고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는 거 이런 근거를 같이 봐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는요. 구로 FM을 평가한 게 아니고요. 구로 FM을 분석한 논문을 읽으면서 이 논문에서 생기는 9개의 균열을 이야기해봤는데 분석 대상의 개념과 경계가 흔들리고요. 이론 프레임이 섞이면서 그 진단과 결론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인과관계와 정책적인 결론이 너무 빨리 비약하는 것 같고 비약이 심한 것 같고 제도와 비교 그리고 사례 분석에서 지향이나 보장의 그 맥락이나 문장을 구분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너무 크게 비판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일단은 푸파이터스 더 프리텐더 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것 같죠? 네 죄송합니다.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푸파이터스 더 프리텐더 듣고 와서 영화 얘기 조금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영화 얘기 해보겠습니다. 영화 주토피아 2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들어갑니다. 네, 주토피아 2는 메시지가 되게 분명한 영화로 느껴집니다. 다름을 제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지점들이 또 눈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닉이라는 인물을 조금 다르게 봐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파충류랑 해양포유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읽어보려고 해봤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주토피아에서 주디를 영웅적인 등장인물로 보고 닉을 답답하거나 방해꾼으로 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주디는 사건을 보면 늘 한가운데로 뛰어들고 직진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헌신하는 용감한 모습으로 나오고, 반면 닉은 말리고 망설이고 귀찮아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그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 관계에서 완전히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닉은요, 주디의 선택을 꺾지 않아요. 동의하진 않아도 그 자리를 이탈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위험을 예측하고 완충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디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영웅의 행동이 아니라 어른스러운 행동으로 저는 보이는데, 공존이란 게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함께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함께 해주는 것, 그런 것이 공존이라는 걸 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건 아닐까. 닉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오히려 제가 닉이라는 캐릭터의 감정을 이입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파충류 얘기해 볼게요. 파충류는 존재 방식부터가 다르게 배치됩니다. 과거 사건의 하나로 종 전체가 낙인 찍히고 도시에서 쫓겨나고 거주지를 잃게 되고 숨어 살게 되죠. 개인의 범죄가 집단 전체의 서사가 되고 그 결과로 도시의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제대로 등장하는 공간은 영화에서 재즈바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재즈 연주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파충류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을 상징하는 그런 등장인물들이 아닐까. 재즈는 미국 문화사에서 흑인의 음악이고 배제된 공동체 문화입니다. 게리라는 캐릭터도 그런데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저는 파충류를 혐오받는 소수자 커뮤니티, 미국 사회의 맥락에서는 흑인 사회를 연상시키는 상징이자 은유로 읽었습니다. 이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또한 그렇구나라고 읽은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이런 점은 지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파충류에게로 가는 중간 경유지에 습지에는 여러 포유류, 그리고 특히 해양 포유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쫓겨나지도 않고 제거 대상도 아닙니다.
대신 계속 정정하고 설명하고 자기 문화를 해명해야 되죠. 물론 음모의 그 대상지가 되긴 합니다만 영화에서 확인하시고요. 아무튼 닉이 이름을 잘못 부르면 정정해야 하고 동전을 던지면 그건 여기서 무례하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평소에는 닉이 하는 그 문제없던 제스처도 여기서는 오해가 되고 무지에서 비롯된 미시적인 차별이 되는 것이죠. 또 이들은 자기 문화와 공간을 유지하지만 그건 늘 한정된 정해진 승인받은 그 공간에서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이나타운, 재팬타운, 코리아타운처럼 이 해양 파충류들의 습지가 동양인들의 커뮤니티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닉과 주디는 이 언제나처럼 애니메이션 구조에서 언제나처럼 이 타자들과 그 메인스트림 포유류 그 사이를 오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죠. 그리고 그 서사의 중심이 되는 존재고 그 서사가 진행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나 편견 그리고 서로에게 준 상처들 극복하고 끌어안는 그래서 결국에 다 같이 잘 살자 공감 공존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뻔한 애니메이션인데 정말 재밌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거는 이 동양인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해양 포유류 그 습지의 존재들이 또 밀려나 있어요. 또 헐리우드 영화 특징 또 그거거든요. 동양인들은 조력자 아니면 그냥 말 잘 듣는 시민 누군가 그 뭐라 하지 사건에서 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주체로서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백인 흑인 사이 좋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로 그냥 주변에 있는 병풍으로 끝나거든요. 이런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주토피아 2는 분명히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고 말하는 영화이면서 저도 그 메시지 분명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동양인으로 상징되는 그들의 모습은 역시 그냥 병풍으로 끝나는 게 아쉽다는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닉의 변호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요. 샤키라의 주토피아 2 OST거든요. 메인 OST인데 전해드리면서 영화관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시고 나서 제 이 의견이 어땠는지 또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준비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Come on, get on up. We're wild and we can't be tamed.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We live in a crazy world, caught up in a rat race. Concrete jungle life is sometimes a mad place.